우리가 주어진 시간이 지금 한 80분 정도 되는데요. 원래 학회에서 두 분이 발표하면 보통 한 90분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지금 두 분 발표하시고 토론자는 물론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상당히 그건 이제 여유는 있지만은 우리가 시간 관리를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먼저 소개를 하고 오늘 아마 또 발제하시는 분들이 파워포인트를 쓰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동하는 시간도 또 고려해야 되니까. 그래서 오늘 두 분 발표가 있겠는데요. 아마 저도 그 학회에 가서 사회를 많이 봤습니다만은 이렇게 쟁쟁한 분들을 두 분을 동시에 이렇게 발제자로 모시는 경우는 참 드물거든요. 보통은 한 분이 대단한 사람이고 한 분은 약간 좀 이렇게 마이너 리그 뛰는 사람들을 모시고 오는데 오늘 두 분을 워낙 지금 다 거물급을 이렇게 발제자로 모셔가지고 제가 간단히 소개를 하면은 아마 오늘 이 두 분은 양력만 소개를 해도 아마 한 30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다 소개할 수는 없고 굉장히 중요한 양력만 제가 발표 순서대로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박경하 중앙대학교 명예교수님은 워낙 유명하신 분이니까 아마 뭐 소개를 안 드려도 되겠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공식적으로 소개를 하는 게 또 맞기 때문에 제가 3개 정도만 소개를 하겠습니다. 중앙대학교 명예교수 겸 한국주민자치학회 부설 향약연구원 원장을 지금 하고 계시고, 그 다음 중앙대학교 인문대 학장, 중앙대학교 다빈치 교양대 학장, 그리고 한국역사민속학회장. 제가 이렇게 3개만 하려고 했는데 그 밑에 경력이 더 너무 화려해서 그거는 소개하겠습니다. 인문 콘텐츠 학회장도 역임하셨습니다. 제가 이틀 전에 한국인구재단에 가서 발제를 했는데요. 그때 연구재단 관계자가 앞으로 인문학이 엄청나게 중요하대요. 인문학 이꼴 AI래요. AI는 바로 인문학이다 할 정도로 오늘 우리 박경하 교수님 발제는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우리 발제자로 뭐 최영석 고려대학 교수님은 워낙 뭐 유명하시고 우리 최 교수님은 하도 명언을 많이 남겨가지고 제가 학회 가서 발제할 때마다 최 교수님 그 명언을 내가 많이 인용합니다. 예, 그게 뭐냐면은 공무원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지 마라. 민간에서 스티브 잡스를 찾아라. 그 말씀을 누가 했냐면 최영석 교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내가 지금 그거 인용하고 있는데 우리 최영석 교수님은 고대에서 행자 석사를 하시고 미국 포듀 대학교에 석사를 하시고 그 다음에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시라큐스 유니버시티에서 행자 박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보다 조금 낮은 조지아 대학에서 저는 박사를 했습니다만은 시라큐스 대학이 뭐 자타가 공인하는, 왜냐하면 거기에서 이제 파라는 유명한 잡지가 나오니까요. 그거는 뭐 자타가 다 공인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지금 아마 고려대학에서 제일 원로 교수이시고 또 제52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제가 48대 회장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52대 한국행정학회 회장 하시고 제31대 고려대학교 대학원장, 그 다음에 고려대 국정설계연구소장, 정박 연구소장, 뭐 국방부를 비롯해서 행정안전부, 외교통상부, 기획재정부 여러 부처에서 중요한 자문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토론자로 두 분을 모셨는데요. 제가 오늘 너무 감격스러운 게 이석희 전 공공관리 학회장님. 제가 그동안에 이분을 찾으려고 제가 10년을 했는데 못 찾았어요. 어디 계시는지.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제가 유학할 때 저를 엄청나게 도와주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사실은 제가 서울대 행정대학 수석자료를 못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내가 논문 성적이 내가 그 심사위원 교수를 조금 기분 나쁘게 해서 그 한 분이 돌아가셨는데 B를 주는 바람에 전체 평점은 제일 높지만은 논문 성적이 B가 되면은 그거는 수석조를 못합니다. 그때 우리 이석희 원장님이 그분을 찾아가서 사정을 말씀드리고 그래서 그분이 그걸 고쳤어요. B를 다시 A로 바꾼다 해서. 근데 이 진짜 은인이잖아요. 내가 표정 잊을 수가 없잖아요, 그냥. 근데 오늘 이렇게 만난 거예요. 그 누가 해주시냐면 우리 김유교 교수님이 해주신 거예요. 정말 감사드리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지금 한국교육개발은 석자연구위원회시네요. 예, 워낙 뭐 그 학문을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또 한 분 우리 허운 뭐 교수님도 너무 유명하신 분이니까 제가 뭐 굳이 소개할 필요는 없습니다만은 우리 허운 교수님은 대진대에서 굉장히 오래 이제 봉직을 하시고
그다음에 주로 일본 연구통이죠. 그래서 일본 지금 고모리 도서관장을 하시고 또 한국행정학회, 경인행정학회, 또 일본 요코하마 대학 국립대학 교환교수. 그래서 일본 쪽에는 뭐 굉장히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 분 안 되는 전문가 중에 한 분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도 토론문을 미리 다 읽어봤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심도 있는 토론문을 적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사회자로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저는 뭐 사회자입니다만 간단하게 제가 소개를 하면은 저는 2024년 2월에 제가 은퇴를 했습니다. 은퇴를 하고 한 1년 6개월을 감사실장을 학교에 하고 있다가 작년 9월에 저도 이제 석좌 교수로 제가 임명이 돼 가지고 다시 연구실도 배정받고 이제 매 학교에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제가 이제 정문평가 48개 부처 국무총리 공동 지금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음 주 금요일에 이제 작년 정부 부처 성과를 우리가 총 마감해야 되는, 가름해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회의를 또 앞두고 있는데 마침 이 전주에 또 이런 중요한 또 행사가 있어가지고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기쁨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우리 박경아 사실 교수님한테는 한 30분 이상 시간을 드려야 합니다만 이게 80분으로 좀 제한되어 있고 또 우리가 토론해야 되고 플로아에 또 얘기도 들어야 되기 때문에 한 20분 정도 일단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론자 수험들한테는 10분 정도 시간을 일단 드리고 또 시간이 남으면은 다시 또 시간 드리더라도 일단 20분, 10분으로 그래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발표 시작해 주시죠. 소리받은 박경입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사용. 마이크가? 사장님, 마이크 주세요. 마이크 헤드 마이크 없나? 오늘 헤드 마이크. 중앙대학에 같이 있으면서 이제 다른 학회, 공공관리학회에 와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요. 제 주제에 대해서 행정학 쪽에서 토론해 주신 많은 분이 누군가를 생각해 보니까 별로 없어요. 근데 이삭기 선생님이 딱 떠오른 거예요. 이삭기 선생님은 그 2000년대 초반부터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사무국장으로 업무를 통관하고 계셨어요. 근데 제가 8년 동안 거기 인문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었거든요. 우리 전현평 교수님이랑 같이. 그래서 저하고는 너무 친하게 지내던 분인데 저도 그 이후에 처음 봅니다. 처음 보는데 그때 이분이 벌써 그 유향소, 향해에 대해서 논문을 쓰신 걸 제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분 모셔야겠다. 그래서 저도 이분이 어디 계신지 모르다가 김희경 선생님한테 여쭤가지고 이제 이걸 이번에 뵙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여기 앉아가지고 아니 어떻게 그렇게 이른 시기에 유향소나 향해 연구를 행정학사 했느냐 물었더니 제 지도 교수이신 김영덕 교수님 논문을 봤다는 거라. 그래서 반갑습니다. 이 내용은 지금 보니까 다 우리들끼리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주제는 제가 외부 이제 그 주민자치 강의 나가면 2시간이나 3시간짜리 강의를 쓰는 건데 특별하게 더 첨부할 건 없고 어쨌든 오늘 분위기 보니까 20분 안에 끝내야 될 분위기이기 때문에 20분 전에도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다들 들어서 잘 아시니까. 그래서 뭐 이 학문별 연구 동향은 지금 역사학, 철학, 교육사, 사회학, 행정학, 정치학, 사회복지학 등에서 사실 향양 연구를 많이 해서 박사들도 수십 명이 나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자료에 있으니까 여러분들 원고로 써달라고 해서 원고로 만들었습니다. 최근에는 중국에서도 이 향양 연구가 아주 본격적으로 연구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나와 있는 이런 저서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쪽 연구 동향과 우리 것도 한번 같이 비교해서 거기는 촌민위원회라고 있어요. 주민자치가 아니고. 그래서 그 박사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석박사 논문을 쓰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요건 지나가고요. 요거 한 장이면 끝납니다. 제 얘기는 요거 한 장으로 도표를 시간이 오늘 짧을 것 같아서 만들었습니다. 제가 말하는 것은 우리가 아는 향약은 하나가 아니고 성격이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이제 정리를 했어요. 제가 대학에 있을 땐 4개다 그랬는데 이 주민자치학교 활동하다 보니까 3개로 줄여도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성격을 시행 주체가 수령이 하는, 그래서 이 사람이 하는 목적은 향천 통치 지배입니다. 그다음 행정 보조. 그다음에 명칭은 향약이고 이름이 너무나 다양하지만 성격상 이건
주연 단위에서 한 데서 주연 향약이라고 이름 붙였고, 요건 제가 붙인 이름이 아니고 1706년에 향약 박사가 있어요. 한 400페이지 책으로 쓴 홍중삼이라는 분이 향약을 분류했어요. 하면서 이걸 수령이 시행하는 향약을 주연 향약이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걸 이렇게 붙였고요. 그 다음에 이 규약, 이 명칭은 향약이라고 부르고 보통 시행 대상은 사족과 상천 전, 주민들을 대상으로 양반 상민 가릴 것 없이 이 수령 앞에는 이제 통치 대상이죠. 단위는 이제 9년 단위로 되어 있고요. 요거는 16세기부터 시작합니다. 분명하게. 왜냐하면 중종 반정 때, 인조 반정 때, 인조 헷갈리네. 중종 반정 때 그 조광조가 들어와서 신진 살인파로 들어와서 다시 이 향촌을 다시 재조직하자, 유교화시키자 그러면서 소학에 들어가 있던 주자증연 증손 여씨 향약을 가지고 시행한 것이 분명합니다. 요건 요때예요. 1517년부터 시작입니다. 사실은. 학문으로는 소학에서 나오니까 많은 사람이 읽었지만 수령이 시행하는 것은 요건 분명 요건 16세기 안 올라갑니다. 우리 국가에 시행된 것은. 근데 이제 사족들이 하는 요건 수령에 의한 향촌 토치 목적이고요. 요 사족은 향촌 자치와 향촌 지배 두 가지인데 요걸 제가 네 가지로 분류하다가 제가 대학에 있을 때는 세 개 요걸 한 가지 합쳐버렸어요. 요거는 이제 양반들끼리 하는 것은 향회라고 1년에 2번씩 모여서 향촌 활동을 하는 거죠. 이 사람들의 규약을 향규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요것은 사족들끼리 합니다. 사족들끼리 때문에 자기가 지역의 유지로서 향촌 사회의 취향 지인 다스리는 사람으로서 자율적으로 만든 거죠. 자기네끼리. 그래서 요것은 이제 9년 단위에서 단위별로 다 있어요. 모든 9년이 다 있습니다. 요거는 15세기부터 지금 가장 오래된 자료로는 15세기부터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것의 가장 향규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태계가 선생이 만든 태계 향약이 원래 원본 이름은 예안향림 약조입니다. 예안향림 약조로 태계 향약하고 하는데 그거는 실제는 사족 일반 백성하고는 아무 상관없고 양반들끼리 하는 것에 대해서 양반을 토색질을 하지 말라는 그런 말하자면 규제하는 조목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어쨌든 향규입니다. 향규고 그다음에 이 9년 단위에서 하다 보니까 17세기 임진왜란을 겪으면서 향촌 사회가 피폐하면서 양반들의 말하자면 지위가 내려가요. 수령권이 강화됩니다. 강화되니까 이제는 9년 단위의 이해관계를 자기네들이 못 다뤄요. 양반들 스스로가.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사는 동단위에서 동약이라는 이름하에, 이름은 다양하지만, 하여튼 동약이라는 이름하에 하는데 이 사람들은 요 목적이 사족과 상천이 같이 들어가요. 요거 상하합계라고 합니다. 상하합계. 왜? 조선 전기에도 이 농민들끼리 모이던 총기라는 조직이 향독이라는 이름으로 있었어요. 요것을 조선 전기에 따로 하던 공동체를 하나의 양반 중심으로 사족 지배로 묶었습니다. 이거는 가장 오래된 자료가 15세기부터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주민자치입니다. 이건 자치예요. 이건 총계라고 부릅니다. 여기서 말하는 동계는 단위를 잘 알아야 돼요. 요즘도 지금 단위 갖고 얘기하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동계는 행정동입니다. 당시 전통시대에는 면 단위까지 수령이 통치하고 나머지는 자율적으로 맡겨버려요. 사역들한테 맡겨버리는데, 여기는 행정동이고, 요 행정동 밑에 자연촌이 있어요. 자연촌이 그게 총계입니다. 말하자면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 상천들이 총계 조직을 이 밑에다 집어넣은 겁니다. 요 상하합계가 총계가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것은 촌약이라고 하지만 여러 이름으로 돼 있어요. 지금 행정학자들 보면 향약하면 전국적으로 모든 시기에 시행된 거는 아니에요. 국가에서 향약 시행하라고 한 적 없어요. 고정 때 비로소 향약 판무 규정을 만들죠. 수령이 가서 편의적으로 통치의 편의를 위해서 시행한 겁니다. 그다음에 사족은 자율적으로 스스로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안 돼 있어요. 조선시대에는. 그리고 이게 상민과 천민들끼리 서로 진짜 주민자치, 생활 주민자치를 또 경제적 주민자치를 시행해요. 그 다음에 또 종교적인 사신 공동체로서 역할을 해왔습니다. 이건 자연촌이에요.
자연천. 여기가 지금 우리, 주민자치 요즘은 규모를 줄이자. 통반 체계로 하자, 그러죠? 그 통반 체계가 요거랑 똑같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사람 숫자도 똑같아요. 지금 요 조직하고 지금 통반 조직하고 같은 겁니다. 숫자도 같아요. 요거는 이제 15세기 이전부터 시작했습니다. 고려 시대에도 있었고 신라 시대에도 있었어요. 가장 밑에 조직은 국가에서 통치 안 합니다. 자율적으로 맡겨주기 때문에. 그래서 요게 지금 네 가지의 성격인데, 요 주민자치는 오늘날 우리 주민자치하고도 뭐 연결을 얼마든지 시킬 수 있는 이런 것이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제가 얘기하는 것은 슬라이드는 많지만 여러분이 안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증명을 하겠다는 거예요. 1차 자료를 가지고. 그러면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이 향회는 향촌 사족들의 자치 의결 기구, 요 직무처가 향사도 아니고 유향소라고 부르는데, 전기에는 그 수령을 견지하는 조직이었지만 후기에는 힘이 빠지면서 이제 이 향청이라 그래서 이 향리들이 있는 방 이름을 작청이라 그래요. 지을 작자. 작청이고 향청이라 그러니까 수령이 두 군데 관하에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수령 휘하로 들어갔어요. 양반들의 그 지배력이 뚝 떨어지는 겁니다. 이 지배력이 떨어지니까 기존에 있던 수령을 견제하던 양반 세력은 여기 좌수 안 합니다. 향청 좌수 안 하고 어디로 가냐면 경상도는 서원을 가요. 서원을 만들어요. 서원을 만들어 거기서 자기네끼리 이제 공부도 하면서 공자님 모시는 걸 하고, 호남은 어디로 가? 호남하고 충청도는 어디로 가느냐? 향교로 가요. 그러니까 그때 노론이 여당이거든. 그러니까 이건 국가기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영호남에는 호남에는 향약 시행하는 데가 이 향교가 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우리 투표 안 한 것 같죠? 바로 향후에 들어가는 멤버를 향원이라 그러는데, 이건 양반 가문끼리 사람 이름을 적어놓고 동그라미를 쳐요. 간접 투표입니다. 전형위원 10명을 넣고, 전형위원 10명 넣고, 이번에 새로 들어올 향원들, 요즘 말하면 지방의원이라고 그러면 똑같아요. 지자체 의원이라고. 거기에 이름 내놓고 그 밑에 10명 전형위원 동그라미를 쳐서 동그라미 제일 많이 받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이걸 권점이라 그래요. 권점. 투표로 이걸 결정했습니다. 주로 이제 이 조직을 운영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이건 치향지인, 그렇게 써요. 향촌을 다스리는 사람이다. 사족이 백성들을 규제한다, 꽉 잡는다 뜻입니다. 이런 식의 그걸 갖고 있었는데, 조선시대는 양반들이 조선시대를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왕과 사족이 같이 이끌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촌 사회에는 사족들이 우리가 이끌어간다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죠. 같은 파트너죠. 이게 지금 제가 이거 용성이 남원 향한, 임실 향한, 밀양한, 제가 갖고 있는 거 몇십 권이 있어요. 그러니까 9년 단에 몽땅 다 있었습니다. 이거. 그러니까 이건 지방자치라기보단 지방의회라고 보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 어떻게 나왔는가는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다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투표를 뽑는 거예요. 여기 투표하는 거예요, 투표. 여기 올라가는 사람들 넣고선 청도, 해주, 창녕 다 있죠. 요거 이제 1불, 2불이 저 투표 기준이고 지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향청이, 작청이 이제 향리들이고 향청이 이제 양반은 양반이죠. 양반들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좌수 별관만인 줄 알았더니 호방, 예방, 공방 해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 향리들 조직 향소가 장애돼 갖고 전부 다 지배를 합니다. 하고 요건 제가 찾은 자료예요. 제가 구한 자료인데 이 사람들이 6년 동안에 그 향청, 직청, 직임들 명단안이 나왔어요. 제가 찾은 자료에. 그래서 이 사람들 인사이동을 합니다. 매년. 굉장히 짜임새 있게 조선시대가 움직여졌어요. 이 지방에서도. 그래서 요 사람이 이제 제일 높은 사람인데 이 좌수로 하다가 부창 향소로도 가요. 왜냐하면 이건 양반이 만든 직임이거든, 요 자리는. 그 다음에 요거는 호장이 양반 중에, 향리 중에 호장이라고 명예호장이 제일 높아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이 사람이 뭘 맡고 있냐면 군사, 경찰 업무를 맡고 있어요. 이거 잘 안 알려졌어요. 지금 역사 쪽에서도 안 알려진 건데, 호장이 이걸 관장하고 나머지 2호 예방 현공이 있는데, 요것도 2방 이상만 이 위쪽으로 올라가요. 이 사람들은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주 엄격하게 잘 유지되고 있다. 이건 한경남도 안변도호부 걸 제가 구해가지고 이제 한번 분석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임난을 지난 이후 동계가 만들어지는데, 상하 아까 양반들끼리 있던 저런 향회 조직하고 그 다음에 요 밑에 있던 그 총계 조직을 묶은 것을 상하 동계라 그럽니다. 이건 제 석사학위 논문이었어요.
상하합계 형태란 말인데, 이 사람들이 이제 하층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어떻게 꼬시느냐. 실질적인 내용이 원본이에요. 공과 사의 천민과 함께하는 것이 명분이다리나 부모의 같은 품 안에 나왔으니 세상이 모두 형제인데 같은 동 같은 면에 사는데 감히 귀함과 천함을 원수 보듯이 하면서 어떻게 슬픔과 즐거움을 함께 나누냐. 그러니까 이거 귀천 따지지 말자. 합작일기에서 죽고 살고 기륭시대에 함께 슬픔과 즐거움을 나누자. 이렇게 딱 꼬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도 또 나와요. 양바 명분이 다르나 천성의 품을 안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다가 요게 언제냐면 1660년 61년이 그 천연두가 굉장히 17세기에 유행하고 흉년이 엄청나게 듭니다. 흉년이 드니까 하층민들의 힘을 도움을 받지 않으면 안 돼. 이 경신년간에 흉년을 만나서 하계가 유리로 사망자가 10명에서 7, 8명이 죽으니까 우리가 힘합시다 하면서 이제 이걸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상하합계는 조선 17세기의 정치적인 변동보다 기후변화. 흉년이 드니까 그 다음에 소돼지가 죽어요. 소돼지가 죽으니까 그 다음에 사람이 죽어요. 전염병이 돌아가지고. 그러니까 농사 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진짜 힘을 합치지 않으면 살기 어려운 시절이 17세기인데 전 세계 공통입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정권이 교체되는 거죠. 그래서 그 유럽에서는 17세기 정권 교체가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정권 교체는 안 이루어지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저기서 상하합계에서 하인 약조를 따로 만들어요. 하인 향약 근법. 하인들이 해서는 안 될 일. 뭐 부모한테 함부로 대하지 말아라. 남녀간에 때리고 싸우지 말아라. 아마 상민들은, 기층민들은 남녀간에 주먹질을 했나 봐요. 부부간에. 그러니까 이제 이런 말을 넣죠. 형제간에 불하자, 뭐 유부녀, 장간자 해서 이게 한 6m 됩니다. 6m. 그래서 이제 이 총기에는 자료가 남아있지 않아요. 조문이 많이. 그러니까 이 총기가 어떻게 운영됐느냐, 어떻게 했느냐는 것은 상하합계 형태에서 하인 약조가 있어요. 요것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이제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상벌, 중벌, 하벌을 주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의 도장을 꼭 받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 강리 대초는 5, 60호를 대촌이야 그러고 7, 80호인데 이게 이제 이걸로 개를 하나를 만드는데 소촌이라 인구가 적으면 1, 2개 촌 합쳐서 해라.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나가고 쭉 나가는 이제 그 자료입니다. 요거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지방간이 이것을 17세기 좀 되니까 양반들한테 향천 통치를 위임한 거는 마찬가지예요. 신분. 양반이 엄청난 계급입니다. 양반이면 누구든지 지배를 하층민을 할 수 있어요. 근데 맡겨보니까 가문별로 싸워요. 당파끼리 싸워요. 이거 싸울 때 문제를 해결하러 누구한테 가야 돼요? 수령한테 찾아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양반들이 향반들이 수령 밑으로 이제 내려가게 됩니다. 되게 되니까 이 사람들한테 떠맡기지 않고 자기가 직접 이제 향약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거 어떻게 되냐. 원래 원칙은 행정은 수령이 하고 교화. 유교 사회이기 때문에 향촌민들의 풍습이 나쁜 것, 거친 것, 이런 것들은 양반한테 맡깁니다. 그게 벼슬이에요. 그 예장이라고 따로 주기도 하고. 그래서 원래는 교화와 행정이 이원화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양반들이 교화도 제대로 이제 못하는 상황 속에서 수령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제 향약을 시행하고 합니다. 이런 내용들은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지우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총계가 조선 전기에 있었느냐 하는 것은 이 주세봉이라는 백운동성을 만든 사람이 문정왕후한테 향촌마다 있는 개를 결성해서 헌난상국케 하자.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요때 벌써 총계가 있다는 사실을 문정왕후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또 선조 때도 이 도시부터 향국 이르까지 동계나 향도회가 다 있다 하는 내용. 예. 그 다음에 이제 촌락 규모도 정확하게 나눠져 있어요. 그 다음에 100호 이하 리로 구성되는 것이 정조 때 97에서 100%입니다. 그 다음에 50호 이하 리, 충청도는 주로 이제 79% 이런 식으로 해서 보시면 압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정리를 해놨고요. 총계가 이렇게 동네마다 있었다는 걸, 요건 촌약이 있죠. 총계 규약이 있고, 요건 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들입니다. 그 다음에 총계에서 하는 것이, 제사 축제 공동체 기능, 생활 공동체 기능, 노동 공동체 기능을 하고 있었다는 것.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고종대는 이제 나라가 무너지는 상황이 들어가니까 아주 국가가 이 갑오경량 때 그 무렵이에요.
완전히 포기합니다. 향해가 옛날에는 양반만 갔죠. 이제는 모든 기층민 같이 논의하고 지방 개혁을 이 사람들 보고 하라고 완전히 떠맡기던 이제 이런 상황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재밌는 것은 뭐냐면 향해 조규에 만든 거에 보면 이 의사 결정할 때 다수 의견을 따르되 존의가 아니다 할 때는 다시 제의를 붙인다. 이 장이 주민들이 이거 아니다 그러면 다시 붙여 두 번. 붙여서도 또 똑같다 이 사람이 고집을 부리고 있다 그러면 면장한테 가서 결정권을 넘깁니다. 한 번 더 수기하는 수기 제도를 채택했다는 거예요. 고종 때. 이게 중요하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저 크고 작은 이거 뭐 아주 정확하게 잘 해놓고 있는데 시간 관계상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향해 조규하고 향약 판무 규정이 제일 처음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라고 나온 겁니다. 시행할 수 없는 시기에 시행하라고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국가에서 안 해요. 다 자율적으로 이런 걸 만들어 봤죠. 근데 요거는 대한민국 정부가 쓰면 48년에 만든 동계를 만들어 가지고 총계를 조직해서 한다는 말이 여기 들어가요. 어느 호도 막 다 참여해야 된다는 자료가 지금 나와 있고요. 그 원문이 지금 있고 지금도 이 장수에 가면 하고 있는 그 내용들이에요. 지금 하고 있는 내용들. 요것도 남원도 지금 하고 있어요. 조선시대 걸 그대로 요 동네에서. 여기는 공유지를 줘갖고 1,500만 원 수입을 올려가지고 가구당 3만 원씩 배당하는 그 정기총회 장소에 가서 이제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계속 살아서 움직이는데 지금 중요한 게 해방 후에는 이 향약이 리동협동조합으로 바뀌어요. 경제공동체 기능을 합니다. 은행이 없었으니까. 그 다음에 71년에 새마을회로 바뀌어서 계속 공동체 생활을 하죠. 지금도 새마을회입니다. 하지만 제가 가봤더니 향약이야. 향약 조목을 그러니까 새마을회는 향약에서 나온 거예요. 여기도 이 계남면도 지금 향약을 갖고 있죠. 이 동네도 좀 있고 그다음 90년대에도 이제 향약 좀 제일 중요한 건 제주도는 지금 모든 동네가 향약입니다. 모든 동네 향약으로 되어 있고 요 마을 하나는 이게 중요해요. 전통 시대 걸 갖고 있으면서도 6차 개정, 7차 개정을 해가지고 새마을 시대 규정된 거 없앤다. 마을의 사생활 규율 없앤다. 평등과 공동체에서 남녀 발언 동등하게 한다. 그래서 지금도 여기는 모든 동네가 전국에서 과거 것을 현대로 계속 개량해서 그 시대에 맞춰서 하고 있다는 것이 지금 중요한. 자, 나머지 시사점은 생략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네. 자, 시간 내에 잘 맞추신 것 같습니다. 이어서 우리 최영석 교수님 한 20분 정도 발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목이 좀 어떻게 느껴지실지 모르겠어요. 주민자치인데 그다음에 국가예요. 그래서 저는 한 가지 생각하는 게 이 주민자치가 주민만의 일이 아니다. 보니까 여러 나라에서 중앙정부가 국가가 굉장히 체계적으로 관여하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목을 이렇게 뺐어요. 그리고 몇 나라를 들여다봤고요.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거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이 꾀를 써가지고, 제미나이 에이전트 캔버스라는 거 보고서 너 한번 만들어봐 했더니, 얘가 말을 얼마나 줄여놨어요. 그래서, 보기에는 뭐 그림 찾아와서 좋은데, 하여튼, 제가 발제문에는 여러 가지 말이 있으니까, 그거 보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면 질문 주십시오. 이게 주민자치 모습이 국가마다 상당히 다른데, 그리고 또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서 발전해왔다. 그럼 왜 조직화 방식, 작동 방식이 국가마다 다르냐? 사실은 굉장히 큰 질문이에요. 사실 저도 이런 질문을 갖고 있고, 더 들어가면은 왜 그런 경로를 밟았지? 하는 거를 이제 하고 싶은데, 그걸 제가 뭐 여기서 제대로 다룬다는 그거는 말이 안 되고요. 그건 정말 굉장히 들이다 파야지. 그렇게 되면 우리의 경우에도 뭔가 좀 제대로 된 이 시각이 나올 수 있겠죠. 근데 여하튼 거기서부터 출발을 하고 있다 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과 지역사회의 그런 특성, 풀뿌리 민주주의적 특성만큼이나 국가의 제도적, 정책적 관여가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여러 주민자치와 관련된 변수들을 움직이더라.
그래서 국가가 주민자치를 위해서 어떤 공간을 만들어주느냐, 제도적 공간을 만들어주고 정책적으로 어떻게 관여하느냐, 지원하느냐, 아니면 누르느냐, 뭐 그거에 따라서 주민자치의 모습이 굉장히 달라지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다 보니까 뭐 이런 나라 저런 나라를 더 넣었어요. 사실 제가 미국을 다루고 싶었는데 그건 뺐고요. 제가 시간 관계상 도저히 못 집어넣겠더라고. 근데 하여튼 페리시하고 스위스 꼬뮌, 일본 자치회, 그 대만 정도까지는 들여다봤습니다. 뭐 내용이 뭔지는 이제 뒤에 가서 좀 더 설명을 해드릴 것이고요. 근데 이게 요렇게 된 것 중에 그 이 스위스는 주민자치 단위가 그 자체로서 지방정부예요. 미국이 지방정부랍니다. 그 자체로서. 그러니까 그리고 자치재정권도 있어요. 그러니까 업무와 그 재정을 자기네가 스스로 충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른 대학은 또 상당히 다르죠. 영국은 페리시인데 페리시는 지방정부는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냐면 자기가 그러니까 이 레비가 없어요. 그러니까 징세할 수 있는 권한은 없고 프리셉트라는 거를 하지만 자기가 준비를 해서 그 이 디스트릭트나 아니면은 유니타리 카운티에다 그러니까 지방 하위 레벨 지방 정부거든요. 거기다가 하면은 그 사람들이 주민세에다가 프리셉트를 넣어서 걷어가지고 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재원이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하지만 영국이란 나라는 기본적으로 국세가 95%인 나라예요. 그러니까 프리셉트고 뭐고 한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굉장히 분권적으로 그 주민자치가 자유롭게 할 수가 하는 쪽으로 가기가 어렵단 말이죠. 상당히 달라요. 스위스하고. 우리가 이게 뭐 상당히 준정부적으로 한다. 터무니없는 소리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상당히 그렇지 않고 제가 보기엔. 그 다음에 일본이 다르고 일본은 임의조직인데 한 19%가 인정지연조직 법인으로 돼 있고요. 대만은 아주 독특한데 사실 우리가 제일 좀 갈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행정계층이에요. 리촌이. 마치 우리 읍면동이 행정계층인 거지만 같이. 하지만 거기다 대표자를 직선으로 뽑습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이고요. 그래서 일단 뭐 이 피지컬하게 이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서 일본은 자치회 정례회가 거의 30만 개가 있어요. 29만 5천 개. 그리고 가구당으로 하지만 한 500명 좀 안 되고요. 그리고 영국 보면은 3,500. 영국, 스위스, 대만이 비슷합니다. 사이즈가. 3, 4천 명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이 소규모의 그런 마을 단위 주민자치처럼은 못하지만 그래도 저기서 대표가 나오고 하면 어느 정도 행재적 능력이 있고 뭔가 상위 단위에 대해서 이런저런 요구도 할 수 있는 그런 면도 있고 그러니까 저거는 제가 보기에는 아주 근린성 위주의 주민자치는 아니지만 그래도 주민자치 기구가 어느 정도 좀 표현이 그렇지만 말빨이 있는 거예요, 위에. 그리고 할 수 있는 능력도 좀 있고 그러한 그 모습으로 저 사람들은 진화한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참고로 미국도 보면 이 5천 명까지가 한 60%고요. 82% 정도가 10,000명 이하예요. 지방 정부가. 그러니까 지방 정부가 주민자치를 하는데 그래도 자기네가 결정하면은 그쪽으로 뭔가 실행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있더란 말이죠. 우리는 이제 이 읍면동이 14,000명 정도고요. 그래서 이것도 보면 제가 벌써 말씀드린 것들이 포함되는데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게 150에서 999, 1,000명 이상 이건 뭐냐면 정부가 중앙정부, 의회가 법률로서 아예 딱 못 박아요. 150명 이하 니네 의회 못 만들어. 무조건 주민총회형이야. 150명부터 999명까지 그러면은 총회형이거나 의회를 만들거나 둘 중에 하나 택해. 페리시 의회도 만들 수는 있어. 너희가 옵셔널이고 1,000명 이상은 무조건 다 의회형이야. 그러니까 이걸 굉장히 강하게 관여하는 거예요. 이렇게 구조를 아예 딱지 이렇게 만들어 놓고 그러니까 틀을 아예 저렇게 만든 프리셉트 할 수가 있고 프리셉트 네가 얼마까지 할 수가 있어 하는 것도 딱 정해놔요. 법률로. 스위스의 경우에는 80% 정도가 작은 꼬뮌인데 여기는 뭐 아시다시피 이게 주민총회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조금 커지면은
비상근 집행기구가 만들어져요. 3명에서 9명. 이 사람들은 이제 무보수 명예직인데 이 사람들은 그렇고 대도시는 의회입니다. 그냥 주민총회 아니에요. 네? 우리가 스위스 사람들 다 주민총회 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직접세를 과세할 수 있고 포괄적 자치권이 있고요. 그리고 대만은 국가 관여가 사실은 이촌장 뽑는데 선관위가 직접 지방선거할 때 거기가 내년 4월에 지방선거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때 이총장 선거 같이 들어갈 거예요. 네. 또 하나 근데 조금 이건 이제 기능 권한 위주로 보면 영국이 사실은 이제 중앙정부의 관여가 의회죠. 의회가 거기는 이 의회 주권주의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체제라는 게 의회 주권주의라 이 땅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다 의회가 다스린다 이거예요. 그리고서는 우리는 지방자치를 헌법으로 보장한다 뭐 이런 헌법 보장설 있잖아요. 거긴 그것도 없어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마가렛 대처는 런던하고 4개 메트로폴리탄 카운티를 없애버렸어요, 다. 그때 제가 알기로는 이제 GLC의 런던 그레이트 카운슬 오브 런던에 켄 리빙스톤이 이제 시장인데 이 사람은 노동당인데 거의 공산주의에 가까운 거예요. 근데 대처가 생각하기에 런던 GLC 전체를 봐서 보면 그 안에 보로들이 있는데 우리로 치면 구 분명히 조금 중앙에서 좀 벗어난 곳에 가면은 대부분 보수당이 내가 이겨. 그러니까 보로 이를테면 20개 중에서 우리가 15개는 이길 텐데 인구는 저 중앙에 있는 이제 노동당 지지자가 많으니까 GLC 시장이 리빙스톤 같은 사람이 되는 거야. 정치적 모티베이션이 그랬대요. 그래서 다 없애버려. 메트로폴리탄 큰 대도시에 있는 것들은. 근데 그 나라는 의회가 정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는 못해요. 그렇게. 그 정도로 사실은 의외로 상당히 중앙집권적인 나라라는 것이고요. 그런데 페리시가 한테 2011년에 이 로컬리즘 액트라는 걸 만듭니다. 그때 캐머런 정부인데 이 저희가 참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상당히 그레이 빅 가버먼트에서 빅 소사이어티로 간다고 하는 완전한 일종의 방향 전환을 담은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제너럴 파워 오브 컴페턴스라고 해가지고 페리시하고 지방 정부에다 그걸 줍니다. 너희한테 상당한 권한 줄 테니까 앞으로 정부가 하던 거 니네가 해. 상당 부분 그렇게 한 거죠. 그래서 프리셉트 말씀드렸고요. 실질적 자치단체다 그런 말씀드렸고, 꼬뮤는 개마인대는 이제 독일말 쓰는 쪽에서는 개마인대라고 부르고 프랑스말 쓰는 쪽에서는 꼬뮌이라고 부르는데 대체로 그렇게 보면 되는데 원래부터 포괄적 그런 자치권이 있고 경찰 소방도 다 합니다. 저기는 꼬뮌이. 그다음에 헌법에 꼬뮌의 자치가 보장된다고 명시가 되어 있고요. 리초는 자치권 범위는 이 사람들은 상당히 많은 게 이제 주민 민원을 해결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관원상제하고 공동체적 기능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자기네 예산은 없어요. 그러니까 리촌이라고 해가지고 예산이 부여되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 그리고 시향도 위에 있는 진향도 예산이 한 50억 정도밖에 안 돼요. 이게 지방정부지만 작고 예산도 별로 없고 뭔가 일을 하려면 그 위로 올라가야 돼요. 그러면 현장이나 시장이 상당히 큰 예산으로 이제 실제로 큰 사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리촌장은 주민들하고 같이 그냥 어울리면서 뭐가 있으면 가서 로비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민원 얘기하고 이거 해줘야 돼, 이거 해줘야 돼. 근데 이 사람이 대표니까 진하고 향의 장이 절대로 무시하거나 이러질 못하죠. 그래서 자기가 또 나중에 향장이 되려면은 이 사람들한테 잘못 보이면 날아가거든. 그래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런데 리초는 행정계층이다 말이죠. 다만 대표가 있다. 정례회는 원래 이 사회적 임의 조직이었는데 점차적으로 행정보조적 기능이 많아진다. 그리고 법인화되어 있다. 이게 사실은 이제 일본 정부가 동일본 대지진 그리고 코로나19 이런 거 겪으면서 자치회와 정례회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코로나 때는
디지털화 이래가지고 심지어 총무성에서 돈을 줘요. 그러니까 일본의 그 이 자치회 정례회가 디지털화 라인 뭐 쓰고 막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 코로나19 상황에서 정보 전달이라든지 여러 가지 교신하기 위해서 그걸 지원한 거예요. 교육시키고. 그리고 아마 지금 뭐 세계가 바뀌잖아요. 일본하고 중국이 더 막 우르렁거리고 이런 상황에서 틀림없이 저는 지금 일본의 중앙정부가 그것도 지방정부한테 맡기는 거는 그럼 놔두고 상당히 지금 이제 이 주민자치기구들을 어떻게 좀 더 이용하고 활성화하려고 하는 그런 노력을 앞으로 더 강화시킬 거라고 저는 봅니다. 우리는 우리 모습이고요. 이건 더 얘기 안 하겠습니다. 우리 또 발표도 하고 할 테니까. 국가의 제도적 관여. 그래서 페리시를 보면 이게 이제 여기 설립 허가권이 이런 게 있어요. 영국 지방정부 경계위원회. 이거는 중앙정부 조직이거든요. 거기서 페리시를 우리 만들게요 하면은 서가를 해주고 안 해주고 했는데 그거를 로컬리즘 액트가 나오면서 지방정부한테 설립 허가권을 줍니다. 그러니까 페리시는 자기네가 상향적으로 우리가 만들래요 하면 만들 수도 있어요. 요즘에 예전에 대도시 지역에 다 있는 거 다 없앴는데 지금은 다시 이제 만들고는 있죠. 지방주의법 이외에 근린계획 같은 것들이 강해졌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로컬리즘 액트를 조금 더 이렇게 마이크로스코픽하게 들어가 보면은 법 제정 전후가 최소한 캐메론 정부의 의도가 여기 담겨 있는데 상당히 표준화된 서비스를 중앙집권적으로 제공한다. 그러니까 대표적인 게 뭐 NHS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내셔널 헬스 서비스인데 세금으로 우리는 보험료 내잖아요. 그 사람도 세금 걷어서 의료 충당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표준화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영국에 살면은 패밀리 닥터가 있고 그 사람 허가 없으면은 2차, 3차 병원에 마음대로 못 가요. 그래서 제 기억에 나는데 클린턴 때 자기네 의료 개혁한다면서 영국 무슨 뭐 제도 얘기했었는데 공화당에서 딱 한마디였어요. 저거 도입하면은 당신 의사 못 정해. 그랬더니 바로 날라가 버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다 반대야. 아주 그냥 저걸 건드렸죠. 근데 하여튼 영국이 그렇단 말이지. 표준화된 서비스를 하는 그런 쪽. 근데 이제 법 제정 이후에는 권한 이용해서 빅소사이어티로 가고 지역사회하고 개인이 문제 해결을 주도해라. 물론 이러면서 논란이 많더라고요. 아티클이 많이 쏟아져 나왔어. 보니까 상당히 많은 부분이 이게 2007년, 8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오면서 자꾸 재정 적자가 심해지니까 중앙정부가 일을 자꾸 지방하고 사회에다 떠넘기는 거 아니냐. 실제로 특히 이 홈리스들이요. 자기 집 없는 사람들은 굉장히 타격이 컸대요. 근데 한편에서는 이거 단기적으로 볼 문제가 아니고 지금도 그레이트 가버먼트, 빅 가버먼트에서 빅 소사이어티로의 전환은 지금도 되고 있다. 그러니까 좀 장기적으로 보면 지금도 사실은 그러니까 거버넌스의 모습이 자꾸 바뀌고 있는데 그거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권한은 이건 뭐 페리시 포함해서 지방정부에게 그 사람들은 이제 마치 딜론의 룰 같이 이 올트라 바이러스라고 해가지고 하나하나 익스프레슬리 법이 줘야지 할 수 있는 그런 열거주의에서 포괄 권한. 이 사람들도 스위스처럼 포괄 권한을 준 거죠. 근데 다만 이거에 대해서는 평가는 아주 야박해요. 근데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포괄 권한을 줘봤자 포괄적이지 못한 거죠. 그래서 그런 문제가 있고, 네, 빨리 끝내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 자산 입찰권 같은 걸 이제 줘요, 주민들한테. 자산 관리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하면은 시설과 집도 질 수가 있고, 뭐 이러한 식의 것들을 이제 권한을 주고요. 스위스는 뭐 아시다시피 이거는 이제 보충성의 원리잖아요. 근데 제가 이것 때문에 스위스 헌법을 들여다봤더니 이 사람들이 아주 재미있는 게 재정적 등가성의 원칙을 헌법에다 넣어놨어. 43조 A에다. 그러니까 뭐냐면 재정적 등가성이라는 건 피스칼 이퀴벌런시. 그건 공공 서비스의 혜택을 보는 단위하고 정치행정 단위, 그러니까 돈을 걷는 단위가 일치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되면 뭐냐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 뭐 어느 곳에 가면 청사를 크게 줬다, 무슨
사람 1000명이 먹는 밥솥을 만들었다 이런 소리 하는데 그러면 이제 뭐냐면 그 이 재정 단위하고 서비스 단위 일치하라는 거는 우리는 위에서 많이 주잖아요. 8대2로 국세 걷어가지고 그런 거 없애라는 얘기예요. 니네가 하려면 니네가 돈 걷어서 하나 하는 그런 식의 거를 헌법에다 집어넣었어요. 저는 이거 몰랐어요. 뭐 서브시디어리 룰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 나라가 원래 밑에서부터 올라온 나라라 이게 가능한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칸톤이 있는데 칸톤에 사실은 이 꼬뮌들이 다 산악 꼬뮌들이 칸톤의 일종의 주식 갖고 있는 이사회 같은 거거든요. 칸톤이 모여서 또 우리 이 연방을 만든 것이고. 그러니까 상당히 그런 역사는 저희가 비교된다. 영국하고도 엄청나게 우회 주권주의 있는 나라하고 비교가 되고. 일본은 이 지방자치법을 91년에 개정해서 인정 지연 단체에서 법인격이 됐고 상당히 지금 이제 사용하려고 그러니까 동일본 대지진 아까 말씀드렸듯이 코로나 그래서 여하튼 열심히 쓰려고 한다. 대만은 이 사람들은 이제 이 나라도 내년 4월 지방선거 하죠. 그리고 5만 원씩 준다. 리춘장한테 직선이다. 그런 거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게 원래 처음부터 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물론 보갑제가 있는 그런 히스토리가 있지만 죄송합니다. 파견 공무원 얘기하는 거예요. 92년도에 처음으로 도입을 했고 계속 늘립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2010년에는 디지털화 이런 거 하면서 더 늘리고 그리고 코로나 있으면서 또 더 늘리고 이런 식으로 그 돈도 늘리고 있고요. 이건 뭐냐면 리 촌장이 사실은 시의원보다도 평균 연령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행정 이 능력을 이 사람들 보고 보강하라고 보내는 거죠. 한국은 이렇다. 그래서 주민자치가 제대로 되려면 국가의 정교한 제도적 설계, 적극적 지원이 있어야지 된다 하는 것이고 뿔뿌리 민주주의, 주민자치가 그 자체로서 중요한 목적 가치임은 분명한데 근데 동시에 이런 나라들은 공통적으로 주민자치 활성화를 통해서 자기네 국가적 문제 해결의 길을 찾고 있다. 우리도 그 시기에 지금 온 것 같다. 우리가 지역 소멸이다, 고령화, 돌봄이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그런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이냐 그 생각을 해봐야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마 두 분 발제자 분께서 굉장히 광범위한 주제를 딱 20분 만에 잘 요약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이런 얘기를 해요. 이 대가가 될수록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요약을 잘 해주거든요. 우리 박경하 교수님도 아까 평안나라로서 모든 걸 정리했고, 우리 최영석 교수님도 아주 간단한 표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외국에 굉장히 뛰어난 학자들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2x2 매트릭스로 다 표현을 해버리거든요. 정확히 설명할 필요가 사실 없어요. 그래서 오늘 아주 제한된 시간 안에 일본 요약하게 잘 그걸 해주셨고요. 우리 토론자 분께서 한 10분을 들려고 했는데 제가 시간을 계산해 보니까 10분이 좀 되면은 우리가 원활하게 플로아에서 토론이 안 되겠어요. 그래서 한 7분 정도에 하시고 부득이한 경우에 1분을 더 드릴게요. 8분 정도. 예, 그래서 먼저 우리 이스키 석자 이건께서 토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이석희입니다. 오늘 이렇게 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 발제하신 박경하 교수님의 이 발제문은 대단히 시의적절하고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발제문의 11쪽에 보면은 요 도표로 아까 이제 강조하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조선시대에 이루어졌던 지방자치 유제도를 이렇게 정리하시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조선시대에 지방에 있어서 교화와 행정이라는 측면에서 이렇게 정리를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에 보면은 발제문의 그 결론에 보면 제 토론문의 그 중간에 있습니다만 그 인용된 문장입니다. 거기 보면은 조선시대에서의 지방 통치를 보조하기 위해서 톱다운 방식의 주현 향약이나 사족 중심의 하층면 지배를 위한 향해의 동계는 지양되어야 하나. 그러나 이제 그 뒤에 나오는 것은 이제 촌계와 이제 동계, 그래서 이제
동계와 이제 특히 이제 촌계를 강조를 해서 이것이 그 주민자치에서 유효하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공감을 합니다. 다만 여기서 그 향해나 동계는 지양되어야 하나 하는 요점에 관해서는 함께 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 이제 그런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조선시대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지방자치를 구성하는 자치입법이나 자치조직이나 자치행정이나 자치재정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아주 지방자치로 볼 때 손색이 없는 그런 제도입니다. 물론 근대적인 의미에 있어서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은 그러나 전통사회에 있어서 지방자치를 나타내는 그런 것.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단체자치라고 해서 그래서 지방자치가 주민자치와 구분되는 것이 분명한데 그러하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통사회에서 그 주민자치의 그러한 그 유죄가 없었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제가 연구에 이제 해서 그래서 조선시대 그 유향소에 대해서 연구를 했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가보개혁기의 그 향해 제도에 관해서 근대적 지방자치라고 제가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만은 그래서 그럼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주민자치라고 하는 측면에서 왜 유향소가 이제 군현 지역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면이나 그 마을 단위에서는 이것이 이제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현대에서 이루어졌다고 하는 것.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그 양반들이 지방사회에서 2대 8 정도로 양민들이 한 8이나 되고 양반들이 한 2 정도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볼 적에 한계가 있었던 것은 분명하죠. 그러나 그렇게만 얘기하고 끝날 수는 없겠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이 지방의 권력이라고 하는 것, 지방권이라고 하는 것, 중앙 권력에 대해서 지방의 권력이라고 하는 권력이라는 측면에서 논의해 본다고 하면은 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은 대단히 훌륭한 그러한 그 자치제였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조선 전반기로부터 해서 중기까지 이를 동안에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상당한 지방권을 행사를 했어요. 자치권을 행사를 했죠. 수령권이 미치지 못한 범위 내에서 수령과 타협을 하면서 병렬적으로 존재를 하면서 그래서 높은 지대에서는 향청을 만들고 관아가 따로 있고 그러나 후반기로 와서 17, 8세기에 와서 이 8세, 9세기에 와 가지고 이 작청 안에 향청이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이아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예속화되는 과정을 갖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향청의 한계는 있다 하고 이제 볼 수가 있겠지만은 그거 이하라고 할 정도 그렇게 됐다고 하는 그것이 바로 향청이 그 전반기 사회에 있어서 가졌던 그 중요성과 그리고 영향력이라고 하는 것 이것은 충분히 인정이 된다. 그래서 주민자치의 한계는 있었지만은 견제라고 하는 것 중앙 권력을 견제한다고 하는 측면에서는 훌륭한 지방자치제였었다 하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걸 그리고 생략을 하고요. 이제 가보기획기의 향해 설치라고 하는 것. 이때 가보기획기의 향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유향소가 모여서 논의하는 기구의 향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명칭을 그대로 이제 인용해서 썼다고 하는 것이 바로 향해 제도. 전반기 후반기에 존재했던 그것이 향해 제도에서 그대로 근대적인 것으로 표현됐다고 하는 면에 있어서 중앙 권력에 대해서 견제할 수 있었던 그 기능을 갖고 있었던 그것을 인정했다고 하는 점에서 향해 유향소라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었고 다만 여기서 주민자치의 측면에서 저희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 가보개혁기에 있어서 향해 제도를 할 적에는 군과 면과 그 다음에 마을 단위 리에서 이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는 그렇지 못하죠. 그러나 그 지난 50 몇 년도입니까? 지난 그 1공화국 때에 이제 우리가 이제 했던 52년도에 지방자치제가 실시대가 될 적에 그때 보면은 면에서 자치가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근대 개혁 그때는 군과
면과 리에서 이루어졌고, 그 다음에 향해가 이제 설치가 됐을 적에는, 그 다음에 52년도 10에서 자치가 이루어질 적에는 면에서까지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군과 면에서 이제 읍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행정구역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볼 것 같으면은, 그래서 향해 제도가 있었던 그때 그것과, 그리고 일공학도에 있었던 이것이 훨씬 주민 자체에 가까운 것이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있어서 읍면동이라고 하는 읍면동에서의 시군구에서 이루어지는 이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은 한 구역이라는 면에서 한계가 있고 주민자치라고 하는 면에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저희가 지난 99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가 이제 운영이 되고, 이제 다음번에 이제 발제가 되겠습니다만은, 2013년부터 주민자치회라고 하는 그 제도가 돼서 지금 실험적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그래서 마을 공학이라는 말이 요즘에 많이 이제 거론이 되는데, 마을 단위에 있어서 이 공화제적인 것이 이루어져야지 돼요. 자치라고 하는 것이 마을 중심으로 이제 이루어져서 이것이 주민자치회가 제도가 돼야지 됩니다. 법제화 돼야지 됩니다. 지금 그런데 국회에서 지금 우물쭈물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자치회가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지만 됩니다. 왠가 하면은 제가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 10년 이상을 살면서 마을 총무를 해보면서, 그러면서 마을 주민자치회에 제가 참여를 해봤습니다. 해본 것으로 볼 적에 마을 단위에서 이루어져야지 돼요. 그리고 면에서 돼야지 돼요. 이거 돼야지만 자치가 제대로 되지, 그렇지 않으면은 지방에 권력화되고 유력한 사람들이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입장이 아니라 거기에서 그 정치가 이루어져가지고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못하는 그런 자치로 되어지는 것을 보고합니다. 그래서 오늘 발제문이 대단히 적절하고, 그래서 공감하면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박수 한번 치시죠. 예, 예. 아마 우리 박경하 교수님이 너무 잘 발제하셔가지고 아마 질문이 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주 좋은 발제가 된 것 같고요. 제가 오늘 토론을 들으면서 느낀 것은 뭐냐면은, 지금 아마 AI 기술 때문에 저는 주민자치에서 아마 일대 혁명적 변화가 일어나지 않겠나. 지금 대학도 지금 엄청난 변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옛날에는 대학이 뭐냐면 학생들을 평준화해서 관리했거든요. 이제는 그게 안 통합니다. 이 AI를 통해 가지고 뭐냐면 모든 학생에게 맞는 커스터마이즈된 이제 서비스가 들어가야 됩니다. 예, 그렇다면은 이 마을공화국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를 주셨는데, 이런 것들이 저는 이제 AI 기술이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정부가 그걸 독점할 수가 없다. 중앙정부가 독점할 수가 없다. 이거는 자연적인 이제 모든 주민들이, 국민들이 AI 비서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이 휴대폰이 처음 나올 때는 이게 모든 사람이 40억, 50억 인구가 이걸 가지고 있다 생각을 못 했죠. 우리가 지금 이거 없이는 하루도 우리 살아갈 수 없는 것처럼 앞으로 우리가 눈을 뜨면은 AI가 없으면은 우리가 못 살아갑니다. 바로 AI 비서가 되죠. 그죠? 그걸 가지고 누구나 주민들은 중앙정부 공무원에 버금가는 정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이게 중앙 집중 그런 어떤 권력은 앞으로 지향될 거다 하는 그런 바람을 좀 가져보고요. 우리 허운 교수님은 조금 더 차별화해서 토론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저기 이스케 교수님 토론하는 걸 좀 빼시고 다른 부분에 하겠습니다. 한 10분 정도 쓰세요. 아, 예. 제가 비행기 타고 갔더니 조금 더 주시네요. 제가 이석희 교수님하고 다른 토론을 하기 위해서도 감사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마을에서 살면서 마을 도서관도 만들고 이래 보니까 저는 제가 혹시라도 저 혼자 하는 일 하나 했더니 대선배 교수님이 그런 일을 하신다니까 반갑기 그지없고요. 큰 힘이 됩니다. 제가 우리 이런 환경에서 전부 AI 얘기를 하시니까 굉장히 중요한데, 자발적이진 않고 제주도에 살면서
인터넷도 없고 하는 데서 좀 살다가 이 글을 쓰는데 또 컴퓨터까지 고장 나버려가지고 요거 그냥 이 노트에다 써서 이렇게 보내서 이런 글을 써보니까 참 아쉬운 거는 많지만 그냥 제 마음속에 있는 걸 그냥 넋두리 하듯이 그냥 써보는 그런 어떻게 생각하면 기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 지금 우리 최흥석 교수님 이 논문이 굉장히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교론적으로 이렇게 여러 나라를 다 비교할 수 있는 분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우리 최 교수님이 뭐 손가락 한 두세 개 안에 끼지 않으실까 그런 생각을 해요. 게다가 상당히 좋은 이야기를 해주시는데 제가 스위스를 공부하는 분하고 토론을 했을 때 주민자치가 스위스는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을 제가 듣고서 좀 섭섭했던 적이 있는데 지금 최 교수님은 분명하게 스위스의 껌면 개마인대가 주민자치가 곧바로 정부가 되고 있다. 이런 것은 뭐 그냥 가볍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주민자치를 제대로 이해하고 하셔서 무척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왜 그렇게 생각을 했는가 하면 우리가 단체자치나 주민자치에 대한 용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 한국 사회에 도입될 때 그 기반이 그렇게 훌륭하지 않아요. 좀 따져 들어가 보면 독일의 그 루돌프 폰 그나이스트라는 사람이 1895년에 돌아가셨는데 자기 나라 지방자치를 위해서 영국을 공부를 하면서 결국 찾아낸 게 영국이 케르포 사프트리해 그래서 단체가 하는 자치라는 게 있고 비르거리해 시민들이 하는 자치라는 게 있다. 그래서 시민들이 하는 자치가 좀 강하지 않냐 영국이 자기는 그건 아닌 것 같다 이런 논문을 쓴 적이 있어요. 그거를 미국의 일본의 학자들이 헌법을 책을 내면서 이를테면 기요미라 시로 같은 사람들이 단체자치와 주민자치 용어를 쓴 겁니다. 그것도 1948년도에. 그런 것들이 이제 우리한테 들어올 때는 지방자치를 처음 도입할 때 그런 내용을 가지고서 우리가 이제 충분히 연구되지 못한 상태에서 일본 지방자치법을 가져오고 헌법을 가져오고 이러면서 지방자치 본질에 관해서 하면서 단체자치, 주민자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사실상 여러 혼란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저는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렇게 된 이유는 결정적으로 우리가 헌법을 만들 때 오늘 이 기획이 대단히 중요한 기획이라고 보는데 유진호 박사가 여러 군데에서 재헌헌법 기초를 받았어요. 미군정에서도 받고 신익회 선생한테도 받았고 또 이제 여러 군데에서 받았는데 결국 재헌헌법을 하면서 우리가 이 2개 조를 넣은 게 여지껏까지 헌법이 2개 조인데 그때 그분이 이제 나중에 굉장히 후회스럽게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재헌헌법 심의회에서 그게 이제 제 2번째 페이지에 나옵니다. 이 페이지로 나오면 이런 얘기예요. 대통령제나 내각제냐 가지고 그 토론만 재헌의회에서 회의록을 보니까 엄청나게 그런 얘기만 했지 지방자치를 가지고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안 했습니다. 그냥 통과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진호 박사 이야기가 그대로 통과됐는데 본인은 62년에 박정희 군부가 이 지방자치 없애려고 그러니까 한국일보에다가 이거 안 된다. 내가 그때 잘못했다. 지방자치를 행정의 능률을 위해서만 도입하는 줄 알았지 민주주의 기초가 되는 줄 몰랐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1980년에 나오는 일조각에서 나온 회고록에도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근데 그 뒤로 1945년 지방자치법 되면서 전면 개정이 여러 번 됐는데도 한 번도 단체자치는 계속 강화되거나 이 분권을 주는 내용은 포함됐지만 주민자치를 위한 내용은 사실은 포함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대체로 저를 비난했던 사람들은 주민 발언, 주민 소환, 주민 투표 이게 다 주민자치다. 아닙니다. 그것은 이제 정부, 행정에 대한 견제용으로 직접 민주주의 제도를 도입한 거죠. 주민자치라는 의미의 전상직 회장님이 정의한 바 마을 동네 근린이 생활 현장에서 그 의제를 받아가지고서 그걸 직접적으로 해결하는 주민자치의 용어로 쓴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지금 이제 권위주의 정부 시대 역사 경로를 따져보면 두 가지죠. 이렇게 못 해왔는데 또 정부는 주민자치 하면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하고 이석계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실상 이거는 민주주의를 토대부터 키워나간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있는 거다. 이런 거예요. 자, 그래서 제 두 번째 페이지 보면 제가 잘 아시지만 월간 주민자치 공동체 자치 현장 쭉 다니고 있는데 뭐 요번에 페이지 50 월간 주민자치에도 울산 태화강이 국가정원에서 골목정원으로 들어갈 때 주민자치회가 그 의제를 만들어 가지고서 주민자치회는 그렇게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안 된다 하지만 그 페이지 55페이지 보면은 그 총회 의회록이 있습니다. 총회록이. 그런데 그것이 석연치 않은 이유로 주민자치위원회로 바뀝니다. 왜 바뀌냐면 지방자치단체장 권력이 바뀌면서 그게 버거운 거죠. 권력을 나눠 갖고 싶지 않은 쪽에서 권력을 잡으면 주민자치회가 버거운 거죠. 거긴 제법 한다고 그러니까 현재도 하에서도 제법 하려는 것인데 그걸 막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제 세 번째 공동체 자치 현장을 다녀봅니다. 어제도 세와리라는 곳을 갔는데 1967년 12월 5일 날 세와리의 347가구가 전기를 가설하기 위해서 전기 가설 추진위원회를 만들어서 실제로 전기 가설을 합니다. 세와리가. 왜 주민자치를 못한다. 우리는 그게 없다고 생각하느냐 이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역사적 경로에서 정치 문화가 권위주의라 돼가지고 자꾸 못하게 하려는 것이 원인이 된다면 우리 최 교수님 마지막에도 얘기했지만 지금은 그런 시기가 아니라 국가 재정도 위기에 있어요. 국가가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네 번째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상황을 제가 보면 마지막 페이지에 그런 작은 단위에서 주민자치가 잘 되는 것을 보니까 리등 작은 단위라도 서로 위기 혹은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활동이 필요하다 하는 공감대를 가지고 있는 곳이 있고요. 그 다음에 민주적으로 효과적으로 전개할 리더가 또 있고요. 그리고 마을총회 등 공식회의를 규정한 규범을 두고 이를 운영하고요. 자신들이 가진 자원의 장점을 알아요. 그리고는 행정의 시책을 지금으로서는 잘 활용하고 정책을 활용해서 그것을 자원의 일부로 가지고 사는 곳이 지금도 공동체 자치를 잘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뭐 매달 한 편씩 찾아서 소개하는 일을 이제 뭐 퇴직 후에 소명으로 알고 하고 있는데 이제는 자치 본능이 니스베에서 얘기한 것처럼 막 터져 나와요. 자체 에너지가 막 터져 나오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시민이 뭐 덕성이 부족하다거나 행정이 다 해줘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아니고 오늘 같은 그 비교론적 관점을 가지고 해본 데도 있어요. 스위스 같은 곳도 있고 페리시 의회도 제가 의회 회의록을 한번 찾아보니까 퍼센트 받지만 의제를 자기들이 설정해서 생활 정치를 해요. 그런 것들이 우리는 정말 훌륭하게 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면서 이런 연구가 크게 좀 도움이 됐으면 제도 개선에도 필요하다 생각을 합니다. 예, 박수 한번 쳐주시죠. 예, 우리 허은 교수님은 그냥 이론만 하신 게 아니라 실제 이렇게 현장에서 이걸 이렇게 접목을 또 하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우리 학자로서
굉장히 이제 존경할 만한 그런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한 분야를 계속 파고들어가는 게 쉽지가 않거든요. 그런 점에서 오늘 토론이 그냥 깊이가 있었다 생각하고요. 오늘 굉장히 토론과 우리 최 교수님 발표에서 중요한 얘기를 했는데, 실제 이제 우리나라 주민자치 해방 이후에 그게 이제 보면은 오직 효율성만 추구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죠? 그때 그 헌법 초안을 만들 때 어떤 국가를, 그때 우리가 인도 다음으로 가난 나라였으니까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국가를 운영해서 이걸 빨리 끌어올리느냐. 그러다 보니까 민주성 가치는 완전히 사라져버렸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이제 중진국을 넘어서 굉장히 고도화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효율성과 민주성이라는 가치를 우리가 어떻게 밸런싱할 거냐는 그런 부분을 오늘 우리 최 교수님 논문에서 계속 그걸 주장하고 토론도 아마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은 제가 작년에 포르투갈 스페인을 갔다 왔거든요. 근데 제가 포르투갈을 패키지 여행이 아니고 제가 렌트카를 내가 한 달 다녔는데, 그때 제가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제가 코임브라 대학을 갔습니다. 그게 포르투갈에서 두 번째로 큰 대학입니다. 거기에 유명한 경제학 교수가 살라자로라는 경제학 교수가 있어요. 근데 그분이 총리를 32년부터 68년까지 36년간을 총리를 했습니다. 장기 집권했어요. 근데 이분의 가장 큰 단점은 뭐냐면은 그렇게 유명한 경제학 교수이면서 우미 정책을 펼쳤던 거예요. 절대로 포르투갈을 국민들을 많이 교육시키면 안 된다. 우리는 농업국가로서 그냥 머물러야 된다. 이분이 그 큰 실책을 저질러가지고 포르투갈은 지금 유럽에서 가장 빈국으로 지금 내려앉았단 말이죠. 그만큼 아까지 우리 최 교수님 그 발표에서 정부의 제도 정책이 어떻게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하는 것인지, 우리가 지금 북한을 보면 알잖아요. 남한하고 북한이 똑같은 동질 민족인데도 남한은 지금 엄청 잘 살면 북한은 지금 전 세계 빈국에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 부분을 보면은 최근에 노벨상을 받는 학자들이 다 누구냐 하면은 정부의 국가의 제도나 정책이 무지 중요하다는 이게 지금 거의 입증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런 점에서 오늘 발표는 저는 굉장히 의미가 있었다. 토론도 상당히 의미가 있을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고, 저는 시간을 제가 잘못 계산인지 저 시간 관리하시는 분이 아마 10분을 제한 더 준 것 같아요. 15분 맞죠, 그죠? 예, 15분 아마 휴식 시간을 포함을 시켰네, 그죠? 그래서 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지금 15분 정도 남았는데요. 이제 플로아에서 제가 처음에는 한두 분만 이건 들으려고 했거든요. 근데 좀 시간이 지금 15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제가 좀 가능하면은 플로아에서 드리고요. 왜냐하면 또 클로징 멘트는 우리 또 전상엽 시장님 하셔야 됩니다. 항상 이게 모든 걸 아울러서 랩업을 잘하시기 때문에 우리 전영평 교수님. 저 편집인이기 때문에 좀 질문을 드리는 게 좋겠고, 질문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질문을 좀 해드리겠습니다. 두 분한테 공통될 수도 있고, 먼저 저 박정학 선생님이 쭉 발표를 쭉 잘 해주셨고, 결론은 이거예요. 촌계에서의 자율성, 자립성, 경제적 자립성, 그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살리고, 그죠? 향약에서는 배울 게, 향약이 탄압적인 것도 있었지만 윤리적 규범은, 그죠? 우리가 좀 이렇게 배워가지고 이거를 사회자본으로 해서 이렇게 해보자. 제안이죠, 제안. 그래서 제안은 좋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제안, 이렇게 하자는 제안이 뭐 이렇게 할 수밖에 없을까 생각하지만, 결국 주민자치라는 것의 그 힘이라는 것이 어디서 나오냐. 그러면 조선시대의 그 촌계라든가 뭐 이렇게 돼서 잘 된 거 있잖아요. 잘 됐을 때는 도대체 민중이 무슨 힘이 있었길래, 그때는 어떤 힘이 있었길래, 어떤 조건에서 어떤 힘이 있었길래 그때는 좀 잘 됐고, 지금은 먹고 살만하고 다 되는데, 우리는 지금 현재는 이런 어떤 자율성, 자립성,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도덕성까지도 이제 약간 위태로운 상황이잖아요. 이런 데서는 왜 이런 것이 지금은 얘기되지 않는가, 이런 거에 대답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그 과정이 어떻게 된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요런 거를 좀 알고 싶고요. 그 다음에 최영석 선생님은 이제 외국의 사례를 쭉 발표하면서 결론에 보면은 제도나 정책이 이제 외국의 국가에서 교훈을 얻어가지고 제도와 정책 이쪽을 좀 개변해야 된다. 그런데 그래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하자는 거냐 이런 생각도 들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제도나 정책만을 말하시는 않은 것 같아요. 근데 이거라도 좀 제대로 해보자 이런 것 같은데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제가 요즘에 고민하는 게 늘 얘기하지만 수박에다가 줄 긋는다고 호박에다 줄 긋는다고 수박 되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결국 주민자치라는 것은 아까 박경환 선생님한테 질문한 것과 관련되는데 내재적인 힘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주민들, 공동체의 내재적인 힘. 다시 말해서 주민들의 내재적인 힘. 그 다음에 굉장히 위기 상황 속에서 살아 버티겠다는 그런 힘. 그죠? 이런 것이 있을 때, 뭐, 제도도 힘을 쓰고, 정책도 이렇게 힘을 쓰는 게 아닌가. 그런 점에서 보면, 지금 곤란할 답변일지 모르겠지만, 이 스위스나 이런 선진국에서 잘 되는 그 힘이 꼭 제도에 있다고만 생각하는지, 제도보다도 중요한 그 내부적인 힘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거를 좀 얘기해 주셔서. 다시 말해서, 허웅 교수랑도 좀 일치되는 건데, 제가 태화강도 보고 쭉 답사를 귀납적인 업체에서 보면 현장에서 답이 나와야 되는데, 이 현장 조사를 해보면, 제주도도 일부, 그 다음에 허운 교수가 다니는 그런 데도 일부. 그런 데는 다시 말해서 시민력, 주민력, 이게 있다는 거예요. 시민력과 주민력이 내재적으로 있어요. 그 동네는 시민력과 주민력이 있기 때문에 제도가 아마 어떻게 돼도 그 사람도 살아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저는 거기에 힘이 있다고, 거기에 굉장히 우리 주민자치가 잘 될 수 있는 것은 제도와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죠? 어떤 조건 하에서 그 허웅 교수가 다닌, 그것도 허웅 교수한테 질문이기도 해요. 거기서는 어떤 시민력과 어떤 주민력이 어떠한 요인으로 형성되고 어떻게 시스템화돼가지고 그쪽은 잘 되고 그렇지 않은 데서는 왜 안 되는가? 그죠?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면은 두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주민자치를 한다고 그러는데 여전히 저도 지방에서 살지만 가면 서울이나 뭐 이 선진국이랑 다른 점이 그거예요. 우리는 아직도 하이라키적인 시스템이 있어. 그 다음에 특수주의라든가 귀속주의적인 성향이 굉장히 강해. 그죠? 이런 성향이 있어요. 공동체에 들어가서 얘기를 해보면 누가 누구를 아느냐? 뭐 어떤 특수관계냐? 그죠? 누구 말은 제가 순서대로 서열이 중요하고 이런 것이 있는 데서는 이 주민자치가 민주적으로 되게 어렵다는 생각이 들고 또 한편으로는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이런 또 도시나 이런 데 와보면 젊은 사람들은 또 굉장히 개인주의, 평등주의에 있죠?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이 전통적인 어떤 그 보수적인 또 이런 또 이너시아가 있는 반면에 또 한편으로는 평등주의, 개인주의가 양쪽에서 주민자치를 위협하고 있다. 개인주의와 평등주의 있는 사람은 안 모이려고 그러고 모인 사람들은 거기서 권위나 부리고 특수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뭘 하려고 그러고 이런 두 가지 문제를 그죠? 우리가 지금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거를 어떻게 좀 극복할 수 있는 제도나 이런 거를 극복을 할 수 있는지 그거 좀 말씀을 좀 듣고 싶어요. 우리 전희평 교수님이 지금 토론에 한 6분 정도를 지금 쓰셨어요. 거의 이제 토론자 수준으로 하셨는데 워낙 많이 아시기 때문에 내가 지금 제어를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질문이 굉장히 좋았고 그래서 아마 두 분 우리 발제자분한테 질문을 했고 토론자분한테 질문한 것은 처음 봤어요. 그래서 토론자분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토론 오셨기 때문에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처음에 시간이 많을 걸 생각했는데 한 2분 정도 좀 토론을 좀 해주시죠. 우리 플로어에서. 없으시면 제가 강제로 우리 아직 안 그런 데가 지금 회장님 지금 지명하려고 했는데 해주시네요. 나중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예. 최근에 이제 우리 그 주민자치회에서 우리 뭐 최승석 교수님 비롯해서 우리 이제 박경환 교수님도 그리고 일종의 어떤 국가 간의 어떤 비교 연구의 어떤 이런 논의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떤 주민자치는 아까 우리 뭐 전영평 교수님도 말씀하셨지만 제도 이전에 그 문화나 관습이나 그 나라의 어떤 그런 전통을 어느 정도로 국가가 보존을 해주는가가 그게 가장 관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뭐 아까도 이제 뭐 영국 페리시라 했지만 영국은 사실은
그냥 뭐 한꺼번에 어떤 그런 특징을 얘기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한 단어로 얘기하는 어려운 정도로, 단체 자치는 굉장히 철저한 어떤 그런 중앙집권적이지만, 페리시는 철저하게 어떤 그런 주민들의 어떤 그런 자치를 보장해 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다면, 스위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을 하셨지만, 원래가 태생적으로 먼저 이 공연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국가가 나중에 만들어져서 그건 원래 이게 보충성의 원리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대만이나 같은 경우에는 저는 조금 그 의아하게 생각을 하는 게, 대만은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어떤 촌장을 자치로 주민들이 이제 뽑는 부분에 우리가 정말 어떤 함의를 많이 가질 수 있는 반면에, 나머지 부분은 자치하고는 좀 거리가 있지 않나 하는 이런 느낌이 들기도, 효율성을 어떤 그런 거 추구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는 것 같고, 어쨌든 제가 정리를 하면, 어쨌든 그 주민자치는 그 국가의 어떤 그런 그 전통적인 주민의 생활을 국가가 얼마나 보존을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 현대 주민자치의 어떤 그런 그 특징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하는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예, 좋은 질문이시고요. 지금 시간이 6분 정도 남았거든요. 그래서 우리 발제자이신 두 분은 너무 자세한 답변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굉장히 지금 이게 아주 내가 잘못 눌렀어. 예, 그래서 한 2분 정도 답변해 주시고 예. 우리 이제 회장님 또 클로징 멘트를 들어야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2분 정도. 예. 제가 먼저 그럼 하겠습니다. 이석규 선생님 그 토론 고맙습니다. 뭐 대부분 동의하는 것인데,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는 것은 유양소가 지방자치의 유죄가 아니냐 하는데, 거기는 제 생각을 좀 달리합니다. 제가 아까 발표했듯이 행정과 교화의 두 가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지방 통치에. 근데 교화는 양반이 맞고 그 행정은 수령이 맞죠. 향리를 통해서 하는데, 이 유양소라 그래도 향리를 지배하지는 못해요. 행정의 중심 결정권을 갖고 있지는 못하기 때문에 견제 정도 하는 정도인데, 그 견제가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유양소란 명칭 자체가 향청으로 바뀌어서 향리급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향리는 작청이고 향청이고. 예, 그렇기 때문에 그 지방자치의 성향은 조금 가지고는 있지만, 그 행정적으로 볼 때는 그렇게 일원화시켜서 볼 수는 없다. 이거는 지금 조선시대 지방자치가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지금 중앙집권제라 그러거든요. 엄청난 또 다른 담론이 필요합니다. 과연 존재하였는가라는 이제 그런 측면에서 그렇게 설명드리고, 나머지 말씀은 이제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현평 교수님께서 제가 주장하는 게 총계가 참 잘 됐다. 근데 그러면 왜 우리는 지금은 안 되냐? 뭐 이렇게 하시는데, 근데 그게 역설이에요. 조선시대에는 국가에서 해주는 게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끼리 공동체를 만들어가지고 도와주지 않으면 죽습니다. 농사를 같이 지어야 되고, 상을 같이 당했을 때 해야 되고, 돈이 없는 사람 빌려줘야 되고. 근데 지금은 너무 잘해줘서 필요성을 못 느껴요. 자발성이 이제 없는, 이렇게 만든 것이죠. 지금 제가 주민자치 하는데 조금 불만은 있어요. 제도 조규만 갖고 얘기를 해요. 지금 지적해 계신 정신적 측면, 역사 속에서 나와 있는 이런 측면은 배제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다음에 저 또 하나 들으면, 자립성을 9개 운영 원래 자립성을 난 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지금 잘 되는 데는, 제가 뭐 들은 제주도나 남원이나 이런 데는 공유지를 가지고 돈을 다 벌어요. 그래서 자기 그 생활비도 될 정도도 되고 운영비도 최소한은 벌어서 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발성을 얻고 제대로 이게 계속적으로 유지하려면 제도나 조규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자치 내에 자립할 수 있는 방법. 없으면, 그 공유지가 없으면 회비를 내야죠. 이게 들어가야 이게 장기 지속적으로 유지되죠. 정부 지원 없으면 없어지잖아요. 이건 가짜다 이거예요. 이게 주민자치는 봉사하고 같이 참여하는 건데, 전부 다 하여튼 지금 행정학자분들 제도 조규에 지금 목을 메고 있어요. 정부부가 해달라고. 우리 역사는 안 그랬다 이 말이에요. 필요하다고 느끼면 스스로 돈 내고 참여하고 몸으로도 때우고 했다 이거죠. 네, 이렇게 합니다. 우리 박경화 명예교수님이 3주를 더 쓰시는 바람에 우리 최 교수님 1분 30초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좀 시간 드리겠습니다. 예, 아주 좋은 코멘트 너무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특히 허운 교수님 마지막에 그 마지막 장에 주민자치 이렇게 좋은 사례들이 나타나는 잘 되는 곳의 공통점 딱 이렇게 정리해 주셨는데, 그 많은 거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제도
뭐 이 주민의 힘, 예? 뭐 시민의 힘 이런 말씀하셨는데 아주 전적으로 동의하는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이 개인 사람들은 사실 행복해지고 싶고요. 그리고 나름대로 또 합리적으로 이를 도모한다고 봐요. 이게 이제 거의 뭐 시대, 장소 불문하고 거의 공통적이라고 보고요. 그러면 주민자치를 우리가 무슨 전통, 역사 이런 거 하는데 거기에는 그들이 방금 그러한 사람들이 활동하는 그런 환경이 포함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환경이라면은 그렇게 행복을 추구하고 합리적인 사람들이 나름대로의 어떤 그 에콜로지컬한 그 시대 환경이 있잖아요. 그게 시대적으로 다르고 장소적으로 또 다르단 말이죠. 그것들이 어우러져서 주민자치라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는데 가만 보면 근데 실은 이제 저는 그런 개인들을 어디다 갖다 놔도 또 그 모습이 다시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있는 모습이 또 나타날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런 환경적 조건을 만들어주는 것들이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제도 그리고 지원 같은 경우에 정책 이런 거 아닌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또 따지고 들어가 보면은 결국에는 그래서 그렇다 보면은 국가란 액터가 사실은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다. 물론 그 사람들이 다 할 수 있다는 건 절대 아니죠. 절대 아닌데 에콜로지컬한 인바이런먼트 그리고 뭐 좀 저거지만 저희 식으로 하면 일종의 태스크 인바이런먼트인데 그거에 따라서 상당히 상당히 다양성이 나타나고 지금 우리가 아는 바 그리고 실제로 방향도 어느 정도 바뀌는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거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습니다. 물론 지금 한 건 너무 이제 프리리미너리하고 들어가서 도대체 어떤 것들이 어떻게 작용했는지를 들어가 봐야겠죠. 예, 감사합니다. 우리 안현미 사무총장님이 지금 사실은 37초가 남았는데 3분을 더 줬습니다. 우리한테. 그래서 이제 약간 더 여유가 또 생겼습니다. 근데 우리 최영수 교수님이 굉장히 답변을 우리 박경희 교수님 잘하셨는데, 이 발표에서 제도 정책을 강조했다 해서 제도 정책이 전부다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럼 오해를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물론 다른 건 다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이 논문에서 관점이 지금 여기에 방점을 좀 찍고 있는 거지 다른 거는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답변을 아주 잘 해주신 것 같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이제 전 회장님의 그 전체를 이렇게 아우르는 한번 클로징 코멘트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 좀 드리겠습니다. 전현평 교수님 오늘 주민력이라는 말씀을 해주셔가지고 귀가 번쩍 뜨였습니다. 조만간 빨리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하나 좀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박희아 교수님 오늘 발제를 들으면서 이제 지방에 수령이 있고 이족이 있고 사족이 있고 주민이 있고 이 네 주체가 있을 때 이 네 주체 간의 관계가 참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향전까지 일어났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수령과 이족은 편먹었고 사족과 주민이 처음에는 사족이 주민 편먹었다가 나중에는 임진왜란 이후에는 임진왜란 때까지는 사족이 의병 주도하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이게 토호 세력이 돼가지고 동학난 때는 이게 맞아 죽는 놈들이 나올 정도로 이렇게 되는 그 다이나믹한 변화가 있는데 이게 지금 오늘날 재현되는 것 같거든요. 지금 시민운동하고 민주당하고 뭐 정치 세력하고 이렇게 막 섞여가지고 관료 세력하고 섞여서 되는 것 같은데 그걸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싶은 욕심이 번쩍 나서 좀 부탁을 간곡하게 좀 올리고 싶습니다. 최영석 선생님 말씀해 주시는 그 내용이 실제는 우리가 지금 주민자치가 진도가 안 나가고 있는 게 이 전체적인 빅픽처가 없어서 그러거든요. 실제 현재 있는 주민자치 제도는 지방행정연구원의 그 박사들이 그냥 잠시 연구했는 거를 행안부가 첨삭 지도를 했습니다. 자기 필요하게 첨삭 지도해가지고 최종 결심은 누가 했냐면 이강철이가 했습니다. 그 정도 선에서 쭈물락거리는 이 제도가 돼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제가 봐도 천박하게 짝이 없는데 이게 경로 우전성이 있어가지고 지금도 안 바꿉니다. 그런데 시민단체가 지금 주장하고 있는 거는 이제 어떤 게 있냐면 방금 이제 이제 최영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로컬리즘 액트 있지 않습니까? 이게 1800년대 말에 하고
70년인가 개정되고 하는데 1800년대에는 교회 권한을 주민들한테로 넘겨버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민들한테 넘겨니까 이거를 실체화하는 게 1972년 액트인데 지금 현재 액트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그 주민들 조직이 잘 돼 있으니까 거기에 부여하는 권한들이지 않습니까? 그 비딩 우선권을 달라거나 예상 우선권을 달라거나 법에 정하지 않은 건 우리가 다 하게 해달라거나 이런 권한들을 지금 마을 공동체법으로 지금 모조리 발의해 놓고 있거든요. 자, 이런 것들이 이제는 이제 종합적으로 이제 한번 성찰이 되겠다는 그 문을 열어주셔가지고 정말 고맙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이제는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제 아주 실증적으로 개념 넘어가서 좀 들어갔으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고 선생님 오늘 많이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아주 클로징 코멘트를. 이석기 선생님 오늘 뵈서 정말 반갑고요. 예. 여러 번 말씀 듣고 한번 저희도 모시고 싶었습니다. 예. 평생교육 쪽에서도 선생님 말씀 여러 번 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자주 좀 주민자치 포럼에 좀 많은 도움을 또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아주 중요한 그 클로징 코멘트를 잘 하신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속담에 이런 게 있잖아요. 말을 물가로 끌고 갈 수 있어도 말에게 물을 먹일 수는 없다고. 우리가 아무리 좋은 제도 정책을 만들어줘도 그걸 내가 거부하면은 도리가 없습니다. 이것으로 맞물려 가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런 시사점을 우리가 얻었고요. 특히 주민력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 전인병 교수님께서 계속 또 이렇게 연구를 하시고 또 잘된 사례는 주민자치 포럼에서 베스트 프랙티스 대회를 해가지고 또 포상도 주시고 그렇게 되면 선순환 구조를 그리지 않겠나 저는 그런 생각하면서 제1회의 제3분과 세션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았습니다. 고맙습니다.